시장은 어쨌든 방향성을 좀 잃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정도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역술적 장세가 내년도에 과연 클까? 더 이상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 방향으로 완전히 틀기에는 일본 경제 좀 펀더멘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시죠.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연준 12월 FOMC 회의가 있었고요.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부터 쭉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증시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요새 뭐 스크루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그 연준 FOMC 파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만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사실 뭐 연준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조금 뭐 그동안 먹혀왔던 재료, 그러니까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못 올릴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그전에는 팽배했지만 차츰 그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FOMC 이후에 최종 금리가 5.25에서 5.5까지 지금 높아지면서 시장은 어쨌든 방향성을 좀 잃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묵직한 경기 침체에 어쨌든 먹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지금 3분기 지나면서 특별히 기업이익에 대한 뭔가 호재를 발견 못했다라는 점, 이런 기타 등등에서 또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럼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추진 동력을 상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근데 그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좀 이론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 때도 3분기 때도 4분기도 뭐 안 좋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미국의 GDP는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안 좋은 섹터 산업이 있겠지만 또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주 약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뭐 가벼운 불황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논쟁이 뭐 조금 팽팽하죠. 근데 경기 침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전미경제협회에서 어쨌든 그 정의 내리기는 이제 기간이 조금 길어야 길어야 된다라는 거, 경기 침체 기간이, 그리고 그리고 좀 광범위한 어쨌든 지표가 나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폭과 기간과 범위,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률로 따지면 뭐 0%가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면 내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1%는 가야 경기 침체냐, 여기 사실 뚜렷한 뭐 정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라는 막연한 이제 그런 뇌피셜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금 사람들이 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정도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면 뭐 경착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마이너스 0.5 이상이면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굉장히 낮은 어쨌든 명실공히 경기 침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 제로 성장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OECD라든지 모든 뭐 IMF라든지 이런 경제기관에서는 플러스 0.5 정도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잘 보고 있네요. 네, 그래도 플러스 0.5 이상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0% 이하의 성장이겠죠. 경기 침체의 가능성,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그 성장률의 정도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이 불확실성이 싫은 거죠, 지금 시장은. 지금 그런데 그렇게 좀 더 안 좋게 우리
박사님이 보시는 이유가 근거가 어느 쪽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가장 큰 것은 물가가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네, 인플레이션이.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의 누적적인 효과, 그리고 그 시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를 압박하는 게 이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그래서 내년 2분기, 3분기가 조금 그 분기 성장률이 가장 좀 나쁜 분기가 될 가능성. 그리고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400bp 이상 올린 금리가 내년도 올해보다는 뭐 내년도에 시차를 두고 경기를 조금 더 짓누를 거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뭐 조금 올해 감원도 하고 또 축소 경영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뭐 투자를 일단 줄이고 있고 사람을 안 뽑고 있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을 조금 해고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그 경기 침체로 이제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2023년이라는 거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같이 이제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마저도 이제 대외 수출이 주는 거죠.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해외 매출의 익스포저가 큰데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내년도 매출이 올해는 이제 마진이 주는데 반해서 내년도에는 탑라인 매출액이 줄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위축 국면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증시랑 연결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저도. 아, 그래요? 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거시경제와는 다르게 증시가 네.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올해는 주식시장이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 스트레스로 이제 주가가 어쨌든 뭐 나스닥도 뭐 저점으로 보면 30% 이상 빠졌고요. 지금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S&P도 뭐 30%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좀 올라왔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급격한 긴축으로 인해서 주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이제 경기 때문에 또 기업 실적이 지금 후퇴하면서 생기는 역실적 장세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통상 이 역실적 장세가 조금 이 역금융 장세, 올해 같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지는 역금융 장세보다 클 때가 있고 조금 작을 때가 있습니다. 하락폭이. 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은행 시스템이 이제 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부도율이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내년도에 기업들이 좀 안 좋겠죠. 또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안 좋겠지만 역실적 장세가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케이스는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 그리고 부도율이 올라가더라도 엄청난 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모두가 깜짝 놀랄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뭐 고용 시장이 엉망이 되고 금융 시스템까지도 이제 닫히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역실적 장세가 내년도에 과연 클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 역으로 따지면 결국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빠지긴 하겠지만 더 이상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뭐 2023년을 지나서 2024년 심지어는 2025년까지 불경기가 계속 되더라도 내년도에 경기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경기의 센티먼트, 경기의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경제 지표 중에 10개가 다 나쁘다가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돌았으면 주식시장은 환호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주변에 고용시장도 엉망이고 실업률도 치솟지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가는 이미 그 경기 침체를 선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많은 위안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마무시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점. 두 번째는 경기에 말씀드린 그 센티먼트가
내년 2Q나 3분기 정도를 어떤 최악의 바닥으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미약하나마 약간 나이키의 오른쪽 꼬리처럼 완만하게나마 이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을 상정한다면 주가는 결국 2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 미국 경기가 경착륙을 한다 하더라도 2분기를 바닥으로 다시 상승하는 네. 그림을 예상하신다.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고 또 많은 기업들이 뭐 실적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줘야죠. 근데 저는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근데 보통 이 증시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바닥 최악의 지점이 거의 그 정도라면 2분기 네. 정도라고 하면 1분기서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네, 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빠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만약에 현실로 진짜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안 빠지죠. 내년 상반기에도 잘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뭐 잠깐 빠졌다가 또 다시 또 오뚜기처럼 반등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고 바라봤구나. 그리고 극악무도한 경기 침체는 결국엔 안 왔구나. 결국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2023년에 마이너스 0.5 찍는 게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악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악재는 아니고요. 오히려 경기를 오히려 돌아서게 하는,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니까요. 네. 연준의 정책도 이제 긴축도 멈출 거고 오히려 피벗도 좀 앞당겨질 거고, 그리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라든지 축소 경영도 일찍 상당히 그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깊은 터널 안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몸이 좀 가벼워진 상태에서 좀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죠? 1분기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그 이후로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장도 그렇고 좀 많이 급락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분들이 또 인버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바라는 분이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얘기로는 정말 공포스러운 어떤 1분기가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건 우리 박사님은 그러한 식으로 좀 뭐랄까 좀 약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궁극적으로는 낙관적인데 어쨌든 일단 뭐 역실적 장세, 그다음에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후퇴하면서 나타나는 좀 필연적인 과정, 필연적인 조정의 과정은 조금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 고통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고통, 어느 정도의 주가 낙폭을 고통이라고 볼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현재 주가 대비 한 10% 정도의 지수 조정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2,000선 깨지, 한국으로 따지면 2,000선, 그다음에 뭐 하여튼 S&P로는 3,500 정도. 그거 3,500도 깨지는 아주 큰 폭을 3,500 정도 이제 예상하시는 건데 뭐 3,000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뭐 3,200, 3,300, 네. 3,000 이렇게 얘기를 나가는데 이제 그거는 성장률이 훨씬 더 역성장이 심하고 기업들이 S&P 500 EPS가 지금 235달러인데 이게 뭐 한 18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고 PER도 한 16배 정도, 지금 18.5배, 19배인데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한 3,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S&P 500 4,800 고점 대비 거의 35% 내지 40% 하락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될 때 뭐 고점 대비 한 35%의 하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S&P 500 3,200은 뭐 조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는 안 보고 한 3,500 정도가 지지선인데 또 빠지다 보면 이제 패닉셀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리가 그렇죠. 이제 무너지고 또 요즘에 뭐 CTA 펀드라든지 주가가 하락할 때 더 이제 매물을 쏟아붓는 그런 알고리즘의 퀀트 펀드가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인버스 ETF라든지 인버스도 뭐 더블, 트리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방향으로 한번 방향이 쏠리면 조금 뭐 심리가 무너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점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 종종 있죠. 내년에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패닉셀링에 오면 뭐 3,500이 살짝 깨지는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뭐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전 전략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좀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더 훨씬 더 스마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미국채 10년물이 3%를 깨고 한 2.7, 뭐 2.8, 2.7, 뭐 심지어는 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 사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면 금리 대비 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이제 편안해지는 시기고 아마도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치 조정을 보였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아래 공포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으로 주가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채권이 더 강세로 가고 이러면 금리 대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한 3%를 깨면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저는 샀으면 사면 그렇게 큰 실패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도 뭐 WTI 기준으로 지금 뭐 지금 상당히 잘 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육자가 보이면 뭐 배럴당 뭐 한 69달러, 67달러 이렇게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가면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또 원가가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소비 심리도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가가 한 6자 보이면 주식을 사 들어가기 시작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해봐야 뭐 내년 3월이면 끝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봐야 좀 변동성 해봐야 네. 그때까지. 그리고 나면 금리 인상 멈춘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네.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것이 결국 또 뭐라 그럴까요?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한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멈추면 주가는 오를 거야. 이게 네, 딱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다가 요즘은 오히려 그게 경기 침체의 징후일 수 있어. 불안한 거야. 이렇게 또 바뀌니까.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뭐 나쁜 게 좋은 거였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게 이제 통화 정책에 포커싱 돼 있었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제 뭐 가령 어젯밤에도 컨퍼런스 보드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냈는데 어젯밤에 어쨌든 주가가 오른 건 그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일로 봤는데 108 나오면서 예전 같으면은 주가가 빠졌어야 되거든요. 연준이 더 긴축할 거라고. 그렇죠. 좋은 경기 지표는 나쁜 거였는데. 아직도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네. 멀었네. 이런 근데 거. 지금은 어제만 봐도 어쨌든 이상한 반응이 나왔죠. 어제 주가가 오른 거는 어쨌든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위안 삼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 긴축 사이클은 거의 이제 패가 다 나왔거든요. 네. 다 나왔고 사실 5.0이냐 5.25냐 25bp 차이인데 물론 이제 5%, 5.5 이상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의 이제 그쪽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재료로서는 좀 수명을 다했다. 이제 조금 쳐다보지 말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 이후에 어떤 형태의 회복이 가능할 건가라는 증거를 뭐 어쨌든 추론을
어쨌든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표를 시장은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고용 지표가 지금 안 떨어지면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그러한 고용 지표 자체가 좀 호재로서보다는 악재로서 실업률이 낮은 게 지금 악재로서의 어쨌든 의미를 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조금 그것보다는 연착륙이냐 아니냐 쪽에 좀 더 초점을 사람들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저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YCC 그 네, 폭을 네. 0.25에서 0.5로 상승하는 네,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 네. 이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고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확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별의별 또 갑자기 불안감들이 막 불안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다시 또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또 느껴져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엔화가 좀 뭐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강세 방향으로 완전히 틀기에는 일본 경제 좀 펀더멘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역 수지도 적자나고 경상 수지는 쪼그라들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조금 일본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회복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나온 통화 정책의 큰 변화를 좀 하루짜리로 이렇게 조금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죠. 하루에 그냥 일시적 그냥 네, 지나간. 네, 물론 이제 하루짜리로 좀 폄하하기에는 좀 너무 큰 어쨌든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BOJ 총재가 사실은 내년 3월이 임기 만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혀를 찔렀다. 3월까지는 뭐 통화 정책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후임이 바뀌면서 할 거라. 네, 근데 후임이 와서 좀 편안하게 하면 그런 의도로 했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계적인 출구 전략을 영원히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전략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인 1단계가 어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사실은 1년 전에 0.20%를 넘으면 무조건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을 다 사주겠다라는 거에서 0.25로 0.05%를 OBP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네. 그때는 고작 0.05였고요. 어제는 0.25고 더블로 그렇죠. 0.5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바뀐 건데 어쨌든 단계적인 출구 전략 또 한 가지는 좀 국채 시장이 오히려 10년물이 9년물보다 더 낮은 이제 그런 그 수익률에 어쨌든 약간 부정확성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네.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 그리고 BOJ가 올해만 해도 두 번의 어쨌든 외세 어쨌든 엔화 약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헤지펀드들. 막았는데 거액의 이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이제 그 대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의 평가손이 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오른 금리에 따라서 소비가 또 줄 수 있고 결국 소비 둔화가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어쨌든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엔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약세이긴 하던데요. 네. 약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엔화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엔화 그저께죠. 그냥 폭등했던 이러한 것들로 인한 우리 추가적인 어떤 경제의 위험 요거는 뭐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딱 그게 터지면서 주가가 밀리고 일본 증시도 무너졌지만 우리도 잘 버티던 증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커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또 큰 위기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그 엔화 캐리 트레이드 네. 자금이 막 회수가 되고 이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한 3조 달러로 추정되는 그 엔화의 싼 금리로 차입해서 해외로 나간 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환류되면 이제 주식을 혹은 채권을 혹은 부동산을 해외 자산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치솟고 주가는 떨어지고 특히 그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일본이 큰 손이지 않습니까? 1조 달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중에서는 가장 큰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문제는 일본 쪽으로 당기는 이 뭐 자석에 당기는 힘, 자금을 당기는 힘이 그렇게 썩 양호하지는 않다,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자산의 매력도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엔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갈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청산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텐데 엔화의 추세적인 강세를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뀌는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내년 3월까지는 소강 상태, 환율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엔저 현상, 뭐 많은 분들이 또 한국 경제에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엔저 그 딱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한국 그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경쟁력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셨는데 네. 그럴 정도의 어떤 큰 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